자, 그래서 결호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이에요. 미국이 그러한 작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느냐? 사츠마 반도와 아리야케, 여기가 제일 가깝다 그랬죠? 오키나와에서 가는 616km. 이 큐슈 지역 중에서도 상륙이 가능한 지역이 나가사키하고 가고시마입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상륙할 거를 대비해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이 관동군을 빼옵니다. 관동군.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 있죠? 그 관동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데려다가 큐슈에다 배치시켜요. 그리고 큐슈에 민간이 있는데 죽창을 주면서 무장을 시킵니다. 그냥 너희들은 몸빵, 인해 전술로 죽어. 미국 애들이 총을 쏘다 총알 떨어지게. 어떻게든 미국 애들을 소모전으로 끌고 가갖고 미국 애들을 지치게 만들자는 게 그 당시 일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정규군 155만 명, 민병대 280만 명. 거의 몇 명이야? 500만 명이잖아요. 이 500만 명을 동원해서 미군 10만 명만 죽이자 했어요. 미군 10만 명만 죽이면 돼. 그러니까 미군 한 명 죽일 동안 일본군 50명 죽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린 이긴다였어요. 쟤네들의 계산은 그렇게 나갔던 거야. 왜? 미국은 절대 자국 국민 10만 명 못 죽인다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죽창 모자라고 그 다음에 유인어뢰 400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상륙정들에 갖다 박아가지고 미군들 수장시키는 계획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미군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미카제 1만 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600km를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미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야? 아까 했던 다운폴.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때려 부어가지고 일본 전투를 초토화를 시킨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동경 대공습이라든가 이런 그런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서도 버텨요. 어쨌든 상륙만 해와라. 내가 너희들의 10만 명은 죽이고 만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겁이 많이 났던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여도 끝도 없다. 왜? 얘들은 이오지마에서 한번 봤거든. 이오지마 전투라고 해서 이오지마에서 미국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미군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점령했다 뺏겼다 점령했다 뺏겼다 몇 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그 당시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큐슈를 과연 이오지마보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까? 미군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아마 이오지마처럼 몇 번 점령했다가 뺏기고 점령하다 뺏기고를 하면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태풍. 한국하고 일본의 태풍이 7월에서 10월에 옵니다. 일본이 언제 항복합니까? 8월 15일이잖아요. 미국에서 다운폴 작전을 할 때는 이미 태풍이 들어와 있던 시기였어요. 일본도 이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큐슈에다가 결호 작전을 해서 인해 전술로 군대를 배치해놓고 옛날 원나라의 침략을 카미카제, 태풍으로 막았듯이 태풍을 이용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거야. 야, 이거 태풍까지 온다. 야. 점령을 해도 태풍이 쓸고 가면 보급품 다 날아가. 그건 옛날 몽고구처럼 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큐슈 36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일본이 어디에 올인을 하냐면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소련이었습니다. 왜? 옛날 때 2차 세계대전 전에 맺었던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련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만주 쪽이 안전하니까 군대를 올인을 해서 태평양만 막으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다. 이게 계획이었다고. 근데 스탈린이 거절하죠. 정확히 하면 거절이라기보다는 아무 말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소련 군들을 유럽 전선에서 극동지방으로 몰래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소련 군대를 계속 투입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군이 딱 움직이니까 그때 일본이 항복합니다. 왜냐? 소련군이 내려오면은 대마도에서 여기는 너무 가깝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침략하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못 막아. 너무 짧아.
그냥 파죽지세로 뚫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여기는 아직 그 당시에는 그 공군도 안 좋았기 때문에 공군 지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지를 점령해버리면 여기서 공군 폭격이라든가 물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못 막는 거거든, 일본이. 그래서 소련을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근데 소련이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안 맺고 전쟁을 결행하니까 여기서 손든 겁니다. 거기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바로 핵폭탄이었죠. 맨하탄 프로젝트. 예. 근데 일본은 이거 핵폭탄 맞고도 싸우려고 그랬어요. 맞고도 싸우려고 그랬어요. 왜? 이 일본은 알았거든. 어쨌든 미국 애들 10만 명만 죽이면 된다 했어요. 핵폭탄까지 끄면 맞으면서 버티자. 끝까지 버티자.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뜨렸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나가사키, 히로시마. 어? 여기다 핵폭탄을 떨어뜨렸으니 미군이 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네. 이 방사능 있는 지역에 설마 미군을 집어넣겠어? 자군들 다 방사능 오면 죽을 텐데? 여기밖에 없네. 오케이. 야, 군대 돌려. 집중.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다? 그럼 미국은 이제 상륙 못하는 거야. 다 오염지대거든. 끝까지 가보자 했어요. 소련 참전 때문에 굴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소련이 한반도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거의 무혈 입성하죠? 소련군이 만주서부터 거의 그냥 쭉 들어옵니다.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왜? 일본군이 이 큐슈 지방에 총력전을 다 했거든. 그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던 마지막 남았던 물자와 무기를 여기다 다 쑤셔 넣어요.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에 있는 관동군은 무력화돼 있었어. 네. 거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야. 일본은 여기만 지키면 된다 했는데 하필이면 소련이 뒤통수를 치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국 항복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분열될 상황이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미국을 꼬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일본 애들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영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이지 혁명 때 이용당할 거 알면서 자국의 전쟁이 나면서도 어쨌든 미국하고의 손을 끝까지 안 놓고 동맹 맺고 나중에 조선 합병시킬 때 자기 편 만들고 결호작전이라고 해서 미군들 들어오면은 10만 명, 20만이고 학살을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노선 변경해서 미국이랑 갑자기 절친이 되더니 소련을 견제하자 하면서 한반도를 분할시킴으로써 일본 영토를 보존합니다. 이 일본 애들이 외교 전략 보면은 놀라워요. 어? 죽일 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노선 탁 바꿔갖고 친구 돼버리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차죠. 한국 사람들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외교는. 일본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은 여기가 소련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건너편이 하와이, 미국 캘리포니아가 나와요. 따라서 일본이 여기가 점령돼서 소련 땅이 되면 안 된다. 일본은 일본 영토 그대로 자유진영 국가로 남아야만 태평양을 방어하면서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패전했을 때 일본 열도를 분열시키지 말고 독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 열도를 분할하지 말고 한반도를 분할해라. 미국이 받아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할된 거라고. 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외교에서 이 선택을 잘못하면서 발생한 이 비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의 식민지도 결국 물론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이런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뭐 이땐 약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고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렇게 말캉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세계에서 거의 뭐 손꼽을 정도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말라요, 저는.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평화가 왔느냐?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부터 해서 2016년까지 제가 잡았는데 보세요. 거의 1년 단위로 전쟁이 났습니다. 1년 단위로. 소련이 붕괴됐다고 해서 우리가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소련 붕괴가 민주주의 승리 뭐 이런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분쟁이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그랬고 또 어떤 패턴이 중요하냐.